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닥으로만 흘러 들어갔지만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좀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30선을 상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767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큰 이슈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특징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도 올라갔고요. 오늘 엔터는 왜 올라갔을까 상당히 궁금해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그래도 양시장이 모두 1% 넘게 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봤는지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한줄평은 난 버스가 싫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예, 그렇죠. 이 버스는 이제 저는 인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바닥권에서 지금 레버리지를 사서 지금 레버리지 2개 다 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갑자기 하락 시에는 인버스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인버스는 투자해서 수익 나는 상품이 아니고 인버스는 해지 상품입니다. 그걸로 투자해서 대박나를 노린다는 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더 이상 인버스를 바라보기보다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좀 롱을 좀 편하게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투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 또 한 의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오늘 좀 큰 파장을 좀 일으켰었습니다. 오늘 한 줄 평, 난 버스가 싫어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저도 비슷한 곧버스라고 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관점, 국회의원님들 관점이 작전하는 세력들의 온상이고 투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장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팔고 수익을 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해외 주식이든 인버스를 사든 하방 베팅을 해도 돈을 버는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생성한 원인이 자금 조달의 창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자금 조달할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거나 이 세 가지인데 가장 저렴하게 이제 비용이 안 들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막는다라고 그쵸. 생각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해서 경영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제 사지 않고 미국 주식을 산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그다음에 테슬라나 엔비디아만 산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미래는 없고요. 경제도 결국에는 이제 아웃이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님, 우리나라 이 K 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시장에 있는 한 일원으로서 오늘 한마디를 좀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얘기가 나와서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이렇게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 인버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가닥을 잡히고 있는 건 그래도 유예가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바로 그 금투세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금투세가 지금 현재 됐든 안 되든 이제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자식 투자하시는 개미들, 이제 슈퍼개미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금투세가 됐을 때 이제 연말 12월 달에 이제 하방 베팅을, 그러니까 왜냐면 주식을 팔고 이제 떠나려는 어떤 움직임이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투세가 유예됐다고 주식시장에 화랑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 자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저점이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지 뭐 금투세가 없으니까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다른 나라와 디커플링 돼 있고 저평가돼 있고 물론 지금 PBR 계산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도 거의 10조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오늘도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지 이제 매도가 끝나고 매수 주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와다나베 부인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네. 엔캐리 자금을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하는데 뭐 스미스 부인이 들어오든 왕서방이 들어오든 네 그리고 뭐 김 사장님이 들어오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매수자가 들어와야지 그때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한 줄 평에서 코멘트를 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님도 버스가 싫다입니까 혹시?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왠지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세 번은 좀 그렇다. 네. 네. 좀 바보가 바보 아닐까요? 인버스 사서 수익 나면 세금 안 내나? 그죠? 좀 열받았습니다. 네. 그거 보고. 저 오늘 모두가 하루 종일 어느 정도, 봤는데 예. 좀 별로 내용이 그러니까 금투세가 유예를 하느냐 아니면은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토론 주제를 하고 있는지를 좀 봤는데 그냥 죽방을 아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거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괜찮았던 시장이었는데 내가 선택한 길이 답이다. 흔들리지 말자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되겠네요, 네, 이게.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제약 바이오가 됐든 뭐 내가 로봇주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서 움직였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기준을 정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선택한 게 맞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파동이 이루어지면서 또 수익이 났다가 또 손실을 났다가 하는 구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그 와중에서도 사실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이면은 제약바이오가 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한양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반도체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실망하는 것보다 좀 긴 호흡으로서 바라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다 오늘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저도 좀 거들자면은 조금 뭔가 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래야 이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자 한 주평 마무리를 해보고 바로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근데 여기도 지금 조금 뭐야? 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총과 이 거래 대금 그리고 유동 비율을 포함하는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이 네 가지 등의 이 질적 요건을 바탕으로 100개의 종목이 오늘 선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밸류업 금융주의 이 대명사들 KB금융, 하나금융지주는 빠졌고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됐습니다. 여기 또 포스코DX 이 종목은 PBR이 10배에 가깝거든요. 근데 여튼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밸류업 맞나요? 코스피 200 지수 아닌가요? 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이 밸류업 나온 거 보고 이건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오늘? 일단 뭐 어차피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한 어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나면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갈 텐데 밸류업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종목이 나왔는데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KB금융이 저는 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KB금융 이제 주주 구성을 보면 거의 8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래서 78% 그래서 KB금융이 지금 현재 배당을 많이 하고 10% 배당을 하면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 외국인이 어딘지 이제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돼서 배당 올리고 주가 올라가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꼭 먹고 안 먹고 주식으로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종목은 저는 여기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KB가 저는 이제 빠지는 거는 맞다 생각을 하는데 뭐 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밸류가 올라서
북백일류 관련 주가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이걸 들고 있는 우리나라 개인들은 거의 없고 기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0%를 외국인이 들고 있는데 개인들이 들고 있어봤자 얼마나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만 네, 수익이 나는 거 사실 삼성전자도 54%나 외국인이 들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종목인데 뭐 실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실수요. 왜냐하면 뭐 모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반도체 종목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안정적인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증권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증권주들이 조금 더 레벨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밸류업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수혜를 주느냐, 혜택을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왔으니까 또 뭐 공공기관이든 이제 뭐 매수를 해라라고 왜냐면 ETF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요거를 이제 매수로 하게끔 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안정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우리가 구성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어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스타트로서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시작을 해야지 주가가 뭔가 움직이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야 될 종목도 있습니다만 고평가돼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얘기만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 두 종목, 솔직히 한 10종목 정도는 이상한 종목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100종목, 90종목은 올라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작을 했고 이와 관련된 지수가 이제 일단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와다나베 부인이 파는 매도 강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지분 마지노선 54%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매도는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이제 엔캐리 청산도 마무리 국면이다. 이제 밸류업과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만 완성이 되고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안정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지수는 이제 멈춰있던 지수가 이제 반등세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게 또 밸류업 지수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정기 변경을 앞으로 한대요. 뭐 MSCI처럼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진 않고 딱 6월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추후에 이제 구성된 종목들이 변경이 되고 걸러질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근데 그보다 이거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올라갈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ETF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뭔가 이제 밸류업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일본처럼 해보겠다라는 걸로 일본처럼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 같은데 결국 일본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든 어디에선가 기금이 들어와서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고 그 해당 종목들은 또 자사주 소각도 해야 되고 뭔가 지금 액션을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요 리스트 안에 몇 종목이나 될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많을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 같은 경우 보통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을 바스켓 담아서 주가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자금이 국내에 남아있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야 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도 좋지만 지금 보게 되면 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이 많이 올라갔고 일본도 다 올라가고 미국은 심지어 이제 신고가도 앞두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제 뭐 쌍바닥 찍고 마냐 그런 거 있는 건데 미국은 신고가인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쌍바닥인 거야? 더 올라가는 거야? 맞는 거야? 그 저항라인 때 걸리는 거일까? 부터 해서 약간 또 조심스럽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뭐 금수사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지금 결국은 어떤 변수가 나타났을 때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 또 올라가지고 뭔가 시장의 전반적인 좀 건강해지는 그런 좀 체력이 생겨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뭐 사실 밸류업 된다라고 해서 약간 저도 기대감이 좀 크긴 했지만 발표된 리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거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건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가 넘어가도 이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한 종목을 좀 대장질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생긴다면 뭐 그때쯤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우태 매니저님은 이가람 매니저가 말한 대로 이 밸류업이 오늘 좀 이렇게 나온 이후에 앞으로 좀 그림이 묻힐 것 같은 좀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오히려 이 안에 이제 들어간 종목들은 그대로 좀 좋은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락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행 자체가 이제 30일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기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아까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참여도가 높은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얼마 정도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소각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기업만의 문제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기금이 얼마만큼에 대해서 얼마만큼 금액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뭐 편입을 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행 단계는 가장 좀 기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를 선별해 놓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금융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관련 산업부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내가 좀 재무제표를 따지고 보고 이런 기업들은 좀 담아봐도 되겠다라는 거를 지금은 좀 선별해서 골라볼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이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이제 외국인 보유이기 때문에 부적격한데 좀 동의는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밸류업하면 좀 KB증권이 좀 대명사로 움직였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지금 KB증권 좀 갖고 있던 분들은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가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 말입니까? 예. 네, 여기다 계속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KB증권은 밸류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품절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78%를 들고 있고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10% 배당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까지 그러니까 배당을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내고 그러면 너무나 뭐 이기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8%에서 10%대의 연말 배당을 받으시고 이게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주 은행주들은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자가 뭐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배당 수익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받고 내년 받고 하다 보면 제가 보면 은행에 지금 예금을 하더라도 3%대 초반이고요. 열심히 찾아줘도 3% 중후반대 예금 상품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8%에서 뭐 이상 5% 이상이 나온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평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고 은행 예금하듯이 배당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이다.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밸류업이랑 상관이 없이도 갈 수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대로 KB금융이나 다른 국내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 금융사들은 남아돌의 현금을 가지고서 배당을 더 키워내주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 싶어했던 게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작년에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배당을 더 하려고 할 때는 국가가 막았거든요. 정부에서 금융주한테 하지 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거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정부가 밀어주고 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배당 더 늘리고 자사주 더 매입하고 소각하고 하면서 주가 더 올리겠다라는 거를 지금 외국인은 맘먹고 할 수 있는 장인 거라서 저는 오히려 밸류 지수 발표하고 상관없이 국내 증권사들하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서의 요 환경을 외국인들 지분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잘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KB금융이 오늘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금융주들은 아직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 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게 금융주인데 그 이유가 주주환원을 가장 잘하는 업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표였는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기존에 있던 뭐 배당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럼 이 안에서 좀 투자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태 매니저님이라면 좀 관심 갈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뭐 뜻밖의 종목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트레이딩 관점 나쁘지 않겠는데 생각하신 것 좀 있나요? 일단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았던 쪽에서 본다면 지금에 있는 현대차. 현대차도 이제 기업이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맞게끔 또 밸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고 또 미래지향 쪽으로 봤을 때 본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업황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밸류업에서 가장 좀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좀 뽑히지 않을까. 사실 이 정도 종목이라면은 뭐 빠질 손색 없이 잘 편입이 잘 됐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오늘 DB하이텍도 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네. 마찬가지 DB하이텍도 오랜만에 또 반등하는 모습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슬슬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DB하이텍 이야기 들어봤고 조기준 매니저님은요? 저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라는 게 이제 시총 대표주로 해서 올라갈 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과 더불어 이제 금투세 인하가 이제 금투세 유예되면 가장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살 게 지금 이제 7만 전자도 아니고 6만 초반에 있는 전자를 많이 살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밸류체인적으로 보면 원익 QNC를 지금 이제 포함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락했는데 밸류업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러니까 밸류 관련해서 또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 1,400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뭐 1조가 안 되는 상황이고 석영쿼츠, 세정장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반도체 대표적인 실적 우량주인데 하락도 충분히 했고 밸류업도 포함돼 있고 실제적으로 오늘 뭐 포트 대결 관련 종목으로 포함을 할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과 원익 QNC와 더불어 이제 증권주들을 포함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증권주들이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은데 소외됐어요. 우리 금융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증권주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 관련주도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원익 QNC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대본을 보니까 따로 종목은 선택을 안 해주셨습니다. 뭐 코멘트 해주실 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대본에다가 종목은 따로 안 적어놨지만 네. 그도 그냥 주주환원, 별려 지수라기보다는 그냥 주주환원을 펼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뭔가 좀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주환원 발표 나왔던 종목 중에 JB금융지주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행동지회 펀드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상태라서 아마 주가의 모멘텀을 더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JB금융지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인도 IPO 얘기가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현대차 이웃비 정도까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B금융지주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EUB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간밤 이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3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중국 판매량도 우수하다는 이 소식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이 아닌 배터리, 전기차의 모멘텀으로 오랜만에 올라간 테슬라였습니다. 자, 국내 2차 전지도 여기에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지금은 좀 잡아가도 되는 시기일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이번에 좀 바로 공통으로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의 반등세가 조금 이건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체크해볼 게 많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흐름이거든요. 매니저님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이거 진짜 찐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 아직은 좀 과대 낙폭에 따른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가람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고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는 아직 과대 낙폭에 좀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2차 전지보다는 뭐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테슬라 쪽에 대한 동향을 좀 먼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 컴퓨터 화면에다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원래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는 것 때문에 6월 달까지 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자율 로봇, 자율주행 관련
관련해서 로보테시가 나온다던데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쵸. 7월달 중순경에 8월 8일날 못하고 10월달로 연기됐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주가가 또 내려왔는데 다시 또 이제 8월달부터 해서 로보테시가 이제 10월 10일날 발표가 나온다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자율주행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자율주행에서 붙으면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에서 바클레이즈라는 기관이 있는데 바클레이즈라는 곳에서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중국 쪽에서의 내수 판매량을 보더라도 9월 달이 생각보다 좀 잘 팔리고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도 결국은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보다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 결국 이제 다른 쪽에서는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올라간 상태가 있고 또 하나가 얼마 전 독일에서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한동안 안 주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맞아요. 부활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는 독일이 원래 전기차, 자동차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 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결국 유럽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타나주고 있는 뭐 한국에서 봤을 때는 LG 엔솔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사실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주가 따라서 그쵸. 외국인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의 팔만 내려가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외국계에서 결국 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좋게 보는 측면이, 그러니까 나쁘게 볼 만한 거리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 좋게 보는 내용들이 많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해리스 플레이에다가 독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킨다면 결국 이제 금리나 하게 됐을 때 금리나 하게 되면 할부 금리가 내려가면서 결국 오토로에 내려가는 거니까 고가 제품을 사람들이 이제 할부로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도 수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사자니 아직은 뭔가 좀 애매해 보이고 그쵸. 지금 제약바이오를 더 사자니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뭐 삼성바이오 고가대에 있고 그다음에 뭐 유한양의 오늘 같은 고가대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알테로젠도 다 위에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일정을 더 세게 사서 올리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지금부터 약간 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가에 깔려 있으면서 새로운 이슈가 붙고 뭔가 악재거리는 다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전기차가 불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뭔가 이제 전기차 화재 가지고서도 더 나올 게 없어 보인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는 더 모멘텀이 붙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바닥권 단기 트레이딩 결국 이제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박스를 어디까지 올리겠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조금 올리려는 모습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에서의 저는 좋게 보는 측면이 코스피보다 그동안은 코스닥이 못 갔습니다. 예. 근데 배터리가 가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못 올라온 상태가 있는데 코스닥을 잠깐 보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갭자리를 좀 많이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못 올랐다 보니까 9월 달에 발생된 이 갭자리를 아직 못 채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도 지수가 올라가고 배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원래 월등히 올해 못 갔던 게 있었고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닥은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2%대의 연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최근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보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내려와 있는 코스닥을 사기 위해서 배터리들과 제약바이오를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쪽도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해서 바로 빠지기보다 지금의 추세 반등의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진짜 좀 반등세로 들어설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번에는 먼저 김응태 매니저님의 반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찐 네. 반등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상승 추세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냐라고 저는 이가람 매니저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라는 게 기술적 반등으로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이게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이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추세를 대해서는 돌리긴 어려워 보인다. 추세를 돌리고 있느냐. 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은 이그라임 위원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까?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추세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락 추세에서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2차 전지 안에서 박스 P를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박스가 지금 고점 자리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자리가 LJ엔스 기준으로 42만 원이거든요. 아, 예. 이 42만 원대 와 있는데 전 이거는 넘길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 윗자리 박스가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가느라 했을 때는 이번에 뚫고 올라가느라 하게 되면 LJ엔솔이 한 45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오는 박스 상단을 올리는 그런 모습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의 생각은? 저도 어느 정도에 대한 거기에서 동감을 합니다. 올라가는 추세는 맞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물벽들을 소화하고 다시 찍고 내려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네. 저는 후자라는 거죠. 어느 정도 매물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상단 박스핀을 찍고 나서 돌파하기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테슬라가 과연 전기차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10월 달에 나타내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로서 이제 중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 제약바이오 이게 코스닥의 주체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대한 수급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 두 섹터들이 주도 업종으로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작년도 23년도에서는 2차전지가 시장을 끌어당겼었고 그때 당시 제약바이오들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올해부터에서는 다시 한번 물론 이제 반도체가 같은 힘을 엎으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으로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에서 제약바이오가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더 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수급이 다시 한번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여기서 2차 제약바이오가 힘이 이제 다 됐으니까는 슬슬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반도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2차 전지로 갈 것이냐 또 나뉘면서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세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어느 기술적 반등을 위한 노림수로서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폭이 지금에서 잘만 잡는다라고 하면 30%, 40%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예. 보는데 그 폭이 저점에서 잡았을 때는 좀 높겠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1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찐반등이라고는 저는 해석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를 겁먹으면서 지금 2차 전지를 안 담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바닥권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는 슬슬 조금씩 분할적으로 담아내도 되지 않나라고 저는 평가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가람 매니저님하고 김우태 매니저님의 의견, 뭐 일단 박스피, 2차 전지가 박스피로 가는 흐름을 가져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이제 동일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이제 엑셀을 들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독일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도 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제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뷰를 봤었던 한 애널리스트도 조금은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좀 엑셀을 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주가가 2차 전지가 언제 강했냐면은 이제 2023년 작년 봄에부터 1월부터 이제 강했던 거 이제 1년 전인데 그때 강했던 게 2차 전지의 어떤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약세였습니다. LFP가 이제 도입되면서 중국한테 밀리면서 2차 전지도 결국에는 큰일이 났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충격적인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온 게 이제 미국에서 IRA 중국 규제를 하면서 그게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서로 중국이 아닌 기업들과 이제 GM과 더불어 이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합작 투자를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시세 분출을 나왔던 거고요. 10배 이상 올랐고 그런 상승세는 2차 전지가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많이 팔리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IRA가 되면서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가 이제 계속 그때 테슬라의 상승세에 힘입어 이제 열심히 올라갔던 측면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실제
전체적으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빠졌던 거고 그만큼 지금 현재 보면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이제 뭐 상승세를 꺾이면서 해리스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IRA가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계속 될 거다라는 위안 심리에서 이제 워낙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보조금 없애버릴 거야라고 했던 그 악재가 해소되면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겠지만은 뭐 지속적이지는 못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호황기를 접어들 만큼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 최악은 바닥은 벗어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냈을 때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이제 뭐 그 전기차가 아닌 일반 이제 화석 연료차가 이제 뭐 많이 팔리는 그런 우려는 없어져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쵸.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는 상존한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셀업체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42만 5천 원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 대주주 지분이 LG화학이 82% 들고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5.78 들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사주가 3.7 들고 있으면 90%를 지금 현재 대주주랑 국민연금과 우리사주가 들고 있고 나머지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 옆에 보시면 5%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주수가 5%예요. 실제적으로 5%면 그거를 ETF 기관들 개인들 빼고 나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품절주의인데 결국에는 LG화학이 지금 현재 자금 조달을 위해서 결국에는 풀어야 되는 겁니다. 곧 이제 뭐 제가 올라갈 때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 LG화학이 또 LG에너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분 구조 잘 보시면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81.8284 LG화학이 들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더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더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유통지수가 총 5%인데 ETF라든가 이런 거 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LG화학이 이제 계속적으로 5%든 10%든 블록딜 물량을 내놓고 시장에다 어느 정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대신 이제 저는 셀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강한 2차 전지 어떤 붐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붐을 일으키려고 이제 2차 전지에 갑니다라고 노래를 부르신 분이 많은데 대시세를 낸 종목은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쉬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세 상승이 나올 거고 2차 전지의 호황은 멀었다. 테슬라에 올라가면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자율주행의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뭐 많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많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춤하면서 가격이 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300km에서 500km 달리는 거에서 보면 만족할 자동차 투자자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기엔 전고체가 나오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500km 이상, 뭐 1000km를 700km 정도 달려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주행거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인이 이제 부산을 가는데 꼭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한 번에 못 가는 거야. 근데 또 그 주차장에 들려가서 30분 동안 충전하고 있으면 또 올라올 때도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래서 뭐 시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 번씩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휴게소에서 들어가서 또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기술력 측면에서도 뛰어넘어야 할 벽들이 좀 있고요. 또 큰 시세를 한번 발휘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그래도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도 이제 끼부리는 김민지 님께서도 2차 전지 전기차는 26년에 사라고 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도 좀 아마 비슷한 궤에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또 이야기를 여러 개 해주시면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이제 또 트럼프가 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된다면 2차 전지는 마냥 안 좋은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트럼프가 된다면 사실 트럼프 옆에 머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가 그렇게 악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저는 들어요, 요새.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없애면 중요한 건 보조금을 없애면 테슬라가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 GM이든 뭐 이렇게 현대차든 보조금에 의해서 판매됐던 상황에서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가격 경쟁, 그러니까 다운사이즈에서 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가격 인하할 수 있는 건 테슬라는 되게 많아요. 예.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다른 전기차는, 보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게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지는 순간은 테슬라는 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보조금을 없애고 IRA를 없앴을 때 테슬라는 의외로 뭐 그런 호재가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전기차 기업은 덜 안 팔리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는 악재일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제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미국 내에 있는 테슬라는 좋을 수 있지만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는 역시나 좀 트럼프와는 맞지 않는 것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뭐 2차 전지를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올라가야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듯이 2차 전지에서는 결국 LG엔솔이 바로미터거든요. 제가 예. 봤을 때 LG엔솔이 올라가야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서 2차 전지를 본다면 일단 LG엔솔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약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응급제에서는 대두전자 재료가 또 다시 한 번 더 모습이 좀 좋게 바뀌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2차 전지가 한 번 더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대두전자 재료도 한 번 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참 막판에 장비주 관련된 얘기가 또 다시 한 번 나타나 준 것 같은데 장비 쪽을 본다면 역시 장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뭐 그냥 PNT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장비를 볼 때는요. 네. 어떤 이유에서 보는 거예요? 증설 이슈가 있다면 장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삼성 SDI하고 GM 같은 경우 합작사가 이제 연내에 장비 발주 나올 거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소재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업황 자체가 돌아왔을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서 PNT 자체가 또 잔고 자체가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서 결국 수잔고가 결국 매출액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소재들과 다르게 장비 쪽에서 먼저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먼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소재 쪽으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예,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극재를 이제 해외로 그쵸.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런 양극재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코스모 화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아직까지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이하까지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점에서 만약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리튬 가격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를 반영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리튬 가격이 워낙에 또 싸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도 생산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그만큼 또 비싸게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괜찮지 않을까. 2차 전지가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네.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 이런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형제들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2차 전지가 강하면서 또 원준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쵸. 낙폭 과대 종목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뭐 소형 부품주 단에서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제 장비 단에서 소형주 이제 KNS를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사륙 파일, 이제 LG엔솔도 테슬라양 사륙 파일, 원통형 파일을 생산하고 있고 금양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KNS가 지금 현재 CID라든가 그 리벳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리면 KNS가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나노팀이라고 이제 외국인들 뭐 기관들 외국인들이 조금씩 한 2.5% 들고 있는데 열폭주 차단 패드를 현대차에다가 거의 90%를 납품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 덴소에다가 납품하고 있고 BMW 그 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이 뭐 3분에서 5분 정도 열폭주를 막는데 여기 15분 동안 막으면서도 10km 이내에 2mm 두께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기본 5만 원, 10만 원이냐 50만 원 단가 가격으로 해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팀이 가장 뭐 부품주 중에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KNS 나노팀 이야기 들어봤고 오늘 매침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돼가지고 2차 전지 안에서 밸류업 지수 포함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눈에 딱 띄는 게 나노신 소재 정도? 많이 딱 눈에 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채팅창 하나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달빛님께서 근데 이거 되게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흥태 매니저님, 두 매니저님께 치킨 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갑자기요? 예. 갑자기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왜 궁금하시지? 예. 추석이 지나고 이제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언제 하실 건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약속을 잡았고요. 인증샷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요? 네. 조기준 매니저님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하고 싶은데 자꾸 목요일 하자고 해요. 그럼 목요일에 또 김웅태 매니저가 함께하는 이 회식 자리가 하나 저 마련되어 오늘 하려고 있다. 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피곤하시다고. 네, 아, 분명히 저는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그래요? 이가람 피곤하다 그랬어요. 네.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은 그리고 목요일엔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저도 무조건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JYP와 SM 저희 반가운 상승이라고 써 있습니다. 진짜 반가운 상승은 맞는 것 같아요. 최근 상승률 보면 이만큼 엔터주가 올랐던 날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JYP가 7.5%, YG가 오늘 5.3%대, SM 4%대, 하이브 3%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엔터주 진짜 주가 퍼포먼스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올해는 좀 각종 엔터사의 아티스트들의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주가는 거의 좀 현재는 누워있는 수준입니다. 공연과 앨범 판매량 수치와는 좀 별개로 주가는 못 가고 있는 엔터. 오늘 상승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 엔터는 사실 오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네. 왜 올랐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라서? 네, 바닥이라서 수급이 그냥 반등하는 자리?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막막했어요. 사실 엔터가 올라왔다. 사실 엔터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 2,600여 종목 2,600여 개 종목 중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올라왔는데 왜 하필 엔터가 이런 주제에 포함됐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엔터도 이 엔터 안에서도 이제 밸류업 들어가는 엔터도 있으니까는 좀 수를 JYP. 봤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상 맞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요. 흐름이었고 또 엔터가 과대낙폭이어서 올라오는 거는 맞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었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쌈지 엔터가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그런 맥락으로서 그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엔터주들도 활동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으로 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좀 좋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엔터들이 YG뿐만 아니라 JYP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엔터를 눈여겨만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여기서 자리를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한다던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좀 리스크가 좀 남아 있고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제 BTS가 이제 앞으로 컴백을 하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BTS의 활동 내역들을 과연 그거를 다시 한번 그쵸.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본다면 저는 좀 무리수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JYP도 역시나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자리에서 지금 저점을 계속적으로 깨놓고 있기 때문에 뭐 35,000원까지 정도 내려왔으면은 그때가 이제 바닥권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가 2018년도하고 20년도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한 차례 내려온다라면은 뭐 4만 원 깨지는 자리가 왔을 때가 그때가 진짜 바닥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워낙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는 시세가 지금 2차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처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여기도 찐반등은 2차전지처럼 찐반등으로서 올라오기는 다소 좀 힘든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어떤 코너를 진행했던 것도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완전 소외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한 번씩 소개하면서 이거 지금 보면 어떨까 하면서 말했던 게 있는데 그때 그게 엔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바닥은 맞아요. 3월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는 엔터가 볼만한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 하이브에서부터 나오는 그 불화설들이 나오면서 엔터는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티스트 리스크가 너무 크고 주가에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이 투자 포인트에는 확실히 좀 훼손이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봐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죠.
이게 앨범 판매량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저도 지금 엔터 쪽에서 앨범 판매량만 올라오면 어쨌든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 판매량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보는데 생각보다 누가 컴백을 하던 간에 앨범 판매량 자체가 이전만큼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중국에서 사재기가 많았는데 그게 딱 끊긴 다음부터 판매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모멘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가 매수를 보고 뭐 장기 투자를 해본다는 관점이라면야 뭐 괜찮겠지만 근데 굳이 엔터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장기를 봐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엔터는 네. 지금 상태에서 그냥 관심은 있게는 보시되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더 집중해가지고 볼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정말 뭐 지금 시간에 대해서 압박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엔터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엔터주들도 사실은 시세 분출이 많이 나왔어요. JIP, 그러니까 SME M&A 건으로 해서 시세 네. 분출이 나왔고 JIP도 15만 원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JIP가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시총이 지금 그때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도 1조 7천억인데 이 산꼭대기 15만 원대에서 하락하면 10만 원대에도 JYP가 사라 우리 회사 싸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에서도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물론 납품과대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엄청난 높은 산등성에 올랐다가 뭐 한라산일의 백두산만큼 올랐다가 지금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요게 작년 여름에 7월 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고요.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물론 지금 현재 납폭과대로 해서 이제 반발 매수를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도 보시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다가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수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했었죠. 이렇게 2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이 상승세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잠깐의 반등이 나오겠지만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아마 벽을 부딪히고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 매매 전략으로 해서 10%에서 20% 먹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세 분 모두 굳이 지금이라는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매니저님들 공통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흑백 요리사 보는 분 계십니까? 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네. 안 나온지 4편 뭐 예고편이 나온 것 같은데 네.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거기에 나온 식당들 한 번씩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리된 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번,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근데 또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백인 요리사분들이 거의 승리하는 걸 보면서 네. 경력과 이런 것들을 그쵸, 무시 그쵸. 못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과연 내 입맛에서는 맞을까? 네. 내가 좋아하는 입맛일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예. 그러면서 근데 생각보다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셨고 또 이제 우리 백종원 분은 잘 알지만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젊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거의 카리스마 있게 네.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리뷰 시간이 관련주가 리뷰 뭘까?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 들고 와서 이거를 짧게 투자해보면 리뷰하면 할까? 조기준 그래서 그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지금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찾아봤거든 열심히 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음식을 보면서도 주가에 연동해서 사야 될 종목을 열심히 찾아봤고 그 엔터주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사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고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봤을 때는 콘텐츠들이 중앙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제작사가 스튜디오 슬램이라서 계열사 콘텐츠 중앙의 계열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막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이런 걸 미리 사두는 전략은 너무 좀 도박수인가요? 아니 소량으로 해서 커피값, 치킨값 그러면 김우태 매니저님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사서 네. 이제 먹고 치킨을 쏘고 좀 더 벌면 맥주까지 네. 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매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벌면 사는데 못 벌면 어떻게 돼요? 못 벌어도 사는 거죠. 어차피 세상이라는 회식은 게 결정이 그런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종목으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 분은 지금 매수하라는 신호는 아니고 엔터를 본다라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가장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어차피 오늘 엔터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뭔가 좀 중국
주목과 이슈가 더 붙는다면 엔터주도 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하이브가 먼저 올라가야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부터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가 올라간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JYP 이 두 개 정도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뭐 저도 JYP 멘터를 사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저평가돼 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JYP가 주요 주주로 있고 YG가 뭐 일대 주주로 있고 그러면 디어유를 저는 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5만 원대에서 이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해서 디어유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는 뭐 안 하지만은 젊은 MZ 세대들은 디어유 구독을 많이 하고 있고 뭘 얼마씩 내면서 이제 연예인들과 소통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도 미래 산업이지 않을까. 글로벌하게 커가고 있고 하이브와 더불어 이제 커갈 수 있는 게 디어유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엔터가 JYP랑 YG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청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디어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우태 매니저님은 콘텐츠리 중앙. 네, 고. 오. 네, 콘텐츠 중앙 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식값을 위해서 네. 하고 목요일에 한번 내일 시가와 목요일 종가 비교를 해서 네. 또 회식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함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특이점 말고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뭐 무료 방송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오늘도 종목 얘기 좀 할 겁니다. 종목 얘기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거래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이벤트 짚어드리면서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붙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슈가 더 온다면 어느 종목을 봐야 되는지 결국 이슈에 따른 종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종목 이야기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과 더불어 최근에 얘기했던 이제 자율주행주가 쉬어가고 있고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주도 쉬어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자율주행이 실진지 10월 달까지 갈지 그 다음에 9월 한 달 동안 앞으로 이제 뭐 가을 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려면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주제는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가 반등이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가 반등이 먼저 할 것이냐라고 이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한쪽을 좀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반도체를 11월까지는 안 산다라고 했는데, 그니까요. 네, 이게 틀을 깰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반도체가 먼저 갈 것이냐, 2차 전지가 먼저 반등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어. 제 기준 관점으로서는 어디가 더 좋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려야 할 테니까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저녁 10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예고편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김우태 매니저님. 네, 무료 방송 잘 들어봤고요. 김우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누가 먼저 반등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방송 안내해 드렸고요. 이어서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